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은 예민수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3월도 어느덧 다 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3월은 음봉입니다. 좀 지치는 그런 장세이죠. 11월, 12월, 1월, 2월 4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요. 3월은 월봉상 음봉을 지금 갑니다. 제롬 파월과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이번 주 발언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은 지금의 금리 상승이 상당히 질서 있게 가는 것이다. 이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더 이상 스파이크가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안정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국의 나스닥이 2%가 기술주가 또 밀렸습니다. 시장은 이제 뭘 보고 있는 걸까요? 금리가 아니란 말인가? 증세에 대한 우려, 새로운 재료, 뭘 찾는 것일까? 어쨌든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늘린 상황들이고요. 수에즈 운하가 지금 운항 차질이 생겼죠. 선박 한 대가 좌초되면서 그러면서 유가가 올랐고 이제 차기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를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화학 섹터라든지요. 해운주는 운항 차질 때문에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해운주도 강합니다. 화학이나 해운주, 넓게 보면 조선주까지 이런 섹터들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 어제 3,000선을 내줬죠. 2,996입니다. 유가는 6%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들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시장 속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제롬 파월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들을 주목했는데 내용 좀 의미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별 의미 없었습니다. 예. 파월은 하원에 했던 얘기 또 했고, FOMC 때 했던 얘기 또 했고, 옐런은 그 전에 하던 이야기들 계속 했고요. 사실 더 나올 이야기가 없죠.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 상승이 질서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경제 정상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계속 했던 얘기, 1월부터 했던 얘기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라서 여기서 말을 바꾼다 그러면 좀 더 이상하게 되겠죠. 경기가 안 좋은가? 이렇게 금리가 다시 떨어지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옐런은 재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으로서 우리가 재정정책을 풀어서 지금 1조 9천억 달러 풀고 있죠? 여기 이제 또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부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정 지출 급증은 필요한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돈 계속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게 사실 장 초반에는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는 그런 트레이딩,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좋았고 어제 나스닥은 좀 빠졌지만 다우나 S&P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두 사람의 발언이 시장에는 계속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미국채 10년물도 1.6% 초반에서 머물러 있고 소폭 하락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단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믿을만하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나스닥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성장주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모습. 어제 테슬라나 애플 이런 쪽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전에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고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서 핑퐁 게임. 시소타기처럼 계속. 옐런 장관이 재정 수요가 있다 그러면서 증세에 관한 사실 뉘앙스를 살짝 좀 흘렸는데 원래 증세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영향은 크게 시장에 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일단 증세 이야기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하원 때부터 나와서 시장에 좀 새로운 얘기는 아니군요. 악재의 영향이 있긴 할 텐데
지금 당장 이 증세 가지고 시장이 흔들리기보다는 부양책이 얼마나 빠르게 통과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세 이야기는 사실 민주당이 처음에 집권할 때부터 증세할 것이다.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제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집권 초기부터 막 그렇게 쥐잡듯이 자국 기업들을 잡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막 크게 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두 곳이죠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에는 좀 부담될 걸로 봤는데 물론 이제 뉴욕에서 TSMC 같은 경우는 5%가 밀렸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소부장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면서 어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강했죠. 예. 추가적인 수혜가 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죠. 인텔은 무시할 수 없는 네. 기업이거든요. 인텔이 최근 몇 년간 조금 헛발질을 해서 그렇지 인텔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업이다 보니까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세세한 기술은 모르잖아요. 네. 뭐 인텔이 10나노대 진입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인텔 하락을 이야기할 때는 미세화 공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신제품이 10나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뭐 AMD에 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좀 다르다고 해요. 적용되는 기술 방식이 달라서 인텔의 10나노대 기술이나 뭐 삼성전자의 7나노대 기술이나 이게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 산업을 그냥 삼성이나 TSMC랑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TSMC와 삼성전자 양강 구도에서 인텔이 참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저는 1등보다는 2등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1등은 그만큼 지금 TSMC는 삼성전자와도 격차가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인텔은 삼성전자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을 보면 뭐 TSMC가 압도적인 1위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네, 그렇죠. 여기서 뭐 예. 인텔이 TSMC를 목표로 쟤들 잡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위, 3위, 4위 이쪽에 점유율이 조금씩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뭐 그 애리조나에 공장 짓고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쫓아올 수 있을지 여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간 TSMC나 삼성, 뭐 TSMC도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 점유율 뭐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텔이 아무리 인텔이긴 하지만 쉽게 쫓아올 수 있는 분야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거기에 이제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디레임이나 모바일 잘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파운드리 잘해가지고 좀 더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전략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거는 맞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나 특히 이제 인텔도 EUV 장비를 통해서 미세화 공정 이거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ASML이 수혜네요. 그렇죠. 네. EUV 장비 얼마 전에 뭐 하이닉스의 10조 그 만들 수 있는 데가 거기뿐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투자를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나스닥이 2% 급락하는데 ASML이 한 3% 올랐더라고요. 네, 3% 올랐네요. 정상적이었으면 더 많이 올랐겠죠. 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그렇게 오른 거 보면. 그래서 장비 업종들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뭐 미세화 공정이나 이런 쪽 관련돼 있는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쪽들은 또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런 쪽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인텔이 경쟁력을 좀 회복한다면 AMD에게는 악재겠죠. AMD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악재일 거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에는 조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장비주, 소재, 부품 이쪽은 주목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성장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10%, 20% 이렇게
고속 성장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많이 되어 있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쪽이고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미국이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만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 대만이나 한국이 꽉 잡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나 이런 쪽은 장비나 소재는 어디서 들여오냐면요. 그 전에 발전했었던 미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향후에 다른 쪽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소재나 장비의 기술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키워놓은 국내 소부장, 그 정부 정책들도 소재 부품 장비 쪽을 키우겠다라는 이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부장에 대한 이제 전망 이쪽은 좀 더 밝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룹들 기업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그 사업에서 좀 어려움에 봉착한 롯데그룹이 기존 그룹사들하고의 격차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신사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이오 쪽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엔지캠 생명과학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 다시 공시하겠다, 뭐 확정된 건 없다고 얘기했고요. 중고나라 인수한다고 하고 이베이 코리아, 유통 쪽으로도 좀 M&A 얘기도 있는데요. 롯데그룹 주목할 기업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베이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래도 끝까지 인수 전에는 끝까지 가보겠다. 네. 그랬고 중고나라는 약간 뜬금없긴 한데 우리 그 예 박사님은 중고나라 해보셨어요? 요즘은 뭐 중고나라보다 그 당근마켓이 더 유명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중고나라 옛날에 해봤죠. 네. 해보셨어요? 그럼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해요. 좀 약간 네. 겁이 많아서 네. 휴대폰 시키면 벽돌이 온다는 뭐 그런 얘기들 많아서 네. 겁이 많아서 안 해봤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전에는 정말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하긴 뭐 한데 네. 네이버의 카페긴 한데 네. 이제 중고 거래하는 이제 플랫폼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왔죠.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 관리도 잘 안 되고 사후 처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주목할 만한 업체고 엔지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가 화학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학이나 이제 생명과학이나 이쪽이 다 연결되는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커머스 쪽은 이제 쿠팡 상장 이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커머스가 쿠팡이 백조래.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국내에 있는 네이버의 이커머스 사업은 얼마고 뭐 그러면 이베이는 얼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증가가 된 거고. 그런데 롯데그룹이 사실 그렇게 M&A에 이렇게 큰 손으로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베이를 끝까지 인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합니다. 롯데가 사실 롯데온이라든지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누구도 모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쓱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네. 근데 롯데는 열심히 하고 있긴 뭐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롯데온이라는 거를 출범을 시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별로 부각은 들되고 있죠. 두각은 못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이게 M&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려면 태생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예를 한번 좀 드려보면 5년 전인가요?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차를 신차로 출시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이요? 5년 전에. 5개월 전도 5년, 기억이 6년 잘 전? 안 나는데 5년 전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시키고 예. 아슬란이라는 차를 만들었어요. 현대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계속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상황 파악을 못한 거죠. 예전에 그 영광에 취해서 상황 파악을 못한 겁니다. 지금 잘 기억 안 나는 브랜드인데 아슬란. 아예 기억이 안 모르죠. 나시죠? 예. 그랜저보다 윗등급의 차였습니다. 8기통에 굉장히 비싸고. 근데 그때는 SUV가 잘 팔리는 시절이었거든요. 네.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냐? 현대차가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소나타 그랜저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선 부회장이 암만 이제 뭐 기아차에서 그 모하비 이런 걸 성공시켜도 그 위에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롯데온이 암만 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롯데온을 출시하면 뭐합니까? 거기 지원도 안 되고 그 위에 사람들이 운영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건데 이게 M&A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거냐? 그리고 M&A 물건을 고르는 것 자체도 중고나라를 골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M&A인가? 라는 데 좀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뭔가 좀 확 땡기는 쪽은 두각을 좀 나타내는 쪽은 없네요. 롯데그룹 쪽이. KT가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약간의 그룹 차원에서는 뭐 승부수 신사업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보면 다 주가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KT가 지난번에요. 느닷없이 한번 주가가 급등한 거 기억하시죠? 2월 16일인데 찾아보니까 그때 7% 올랐어요. 느닷없이 대량 거래하면서 이거 뭐지? 근데 그때 뭐 배당 제 기억으로는 뭐 배당 얘기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제는 또 이제 콘텐츠 떡에 대규모 투자한다고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는 안 움직이는 주식이 KT잖아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여기도 사실 이 조직도 네. 그렇거든요. KT라는 조직도 약간 예전에 이제 한국통신이었나요? 한국통신이었죠. 네. 네. 그런 조직이어서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신 사업도 사실 잘 안 되고. 근데 이게 뭐 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통신에서 미디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좀 있긴 한데 이 통신 사업자들이 OTT와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하면 모바일로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넷플릭스를 집에서 TV로 보시는 분들보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업체들이 이런 쪽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IPTV가 점유율이 가장 높거든요.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쪽 LG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LG가 GTV, 구글 이쪽과 연합을 하면서 뭐 IPTV의 점유율 굉장히 좀 높였고 이번에 KT도 이제 디즈니 이런 쪽과 협력을 하면서 OTT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뭐 통신 그다음에 IPTV 이런 쪽 점유율을 좀 높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어제 KT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저는 드라마 제작사들 컨텐츠 제작하는 업종 어제 뭐 KT도 많이 올랐지만 J콘텐츠라든지 네.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같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디즈니, 넷플릭스, 쿠팡도 뭐 OTT 사업한다고 하죠. 뭐 이런 쪽이 결국 많아지면 결국은 그쪽에 컨텐츠를 누가 수급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구한테서 컨텐츠를 얻어오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컨텐츠 제작하는 쪽이 저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자체 제작사도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게 쉬우면 네. 그러니까 KT가 물론 이제 자체 제작도 하고 외주도 네. 받겠죠. 외주도 받겠죠. 근데 글쎄요. 그 전문적인 영역은 안 건드리는 게 사실 좋은데 그런 쪽까지 해서 다 하겠다라는 것은 그렇죠. 협업을 해야죠. 협업을 지금은. 네. 약간 위험한 발상인 그러니까 것 뭐 같고요. 네이버 같은 데가 뭐 여기저기 협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롯데나 KT나 뭐 열심히 또 새로운 쪽으로 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뭐 죄송하지만 객관적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다양하게 여러 비즈니스들을 많이 지금 이미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쪽에서는 네, 그죠? 더 빨리 네. 하고 있었죠. 뭐 푹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뭐 비즈니스 많습니다. 이렇게 텔레콤 쪽은요. 검증이 좀 돼야 되고요. 자, 그나저나 삼천선이 어쨌든 간에 어제 이제 무너지면서 끝났어요. 네. 이전보다는 좀 내성은 생긴 것도 같은데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지수가 올라가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일단은 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불나서 삼성전자의 이익 컨센서스도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이익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지수가 함께 올라왔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대형주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5월 되면 또 공매도도 재개가 네. 됩니다. 공매도 재개되면 사실 이제 대형주는 조금 수급상으로 좀 부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뭐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수급상으로서
도움되는 그런 요소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 쉬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로테이션,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본다면 중소형주를 보시는 게 맞고, 내가 한 단계 D를 본다라고 하시면 조금 조정받은, 괜찮은데 조정받은 그런 대형주를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뭐 2차 전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폭스바겐이 자기네들 계획으로는 테슬라보다 많이 생산하고 1등 한다라고 하죠. 근데 계획처럼 그게 되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업종을 선택하는 게 대형주 중에, 그러면 곧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어닝 시즌에 그런 많이 조정받은 데가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더라라고 하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 일단은 1차 종료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유가가 반등하긴 했는데.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랑은 뭐죠? 그러니까 성장률에서 가치주로 이렇게 키 맞추기 이런 게 1차적으로 끝났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는 인플레이션의 리플레이션?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금융주나 뭐 석유화학, 철강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잠시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쉬어가는 기간 동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달 말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4월 1일 날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는 거고요. 4월 1일이면 이제 3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 2, 3월 달에 어디가 수출이 좋았는지 그거 보면 대충 1분기 실적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업종에서 4월을 준비하시는 게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시장 흐름들 읽어봤고요.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